내 죽음을 조작하지 마라. 임종 침습한 신부들과의 마지막 사투. 1755년 2월의 파리, 살을 내듯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어느 저택의 침실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에게 자유의 설계도를 그려준 거인, 몽테스키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임종의 자리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가톨릭교의 신부들이 들이닥쳐 노학자의 침대를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위대한 몽테스키에가 죽기 전 자신에 져서 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교회 앞에 무릎 꿇었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싶었던 거죠. 눈은 이미 멀어 앞이 보이지 않고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몽테스키에게 신부들이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다그칩니다. 자, 여기 서명하세요. 당신의 글은 신성모독이언도라고. 요즘 말로 하면 임종 직전에 명사를 찾아가 강제 사과문을 받아내려는 집요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에는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자유를 선물하려 했지 교회의 노예가 되려 한 것이 아니네. 내 글은 진리 위에 서 있으니 저들을 당장 내보내게.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켜낸 이 노학자의 마지막 고집.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외쳤던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의 실체가 아니었을까요? 스캔들 혹은 기행, 대법원장 자리를 중고고래로 팔아치운 귀족. 여러분,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몽테스키에는 20대에 이미 보르도 고등법원의 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문의 배경 덕에 따놓은 당상이었죠. 그런데 1726년 그는 유럽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 이 자리를 팔아버리겠어. 당시 프랑스에는 관직 매매 제도가 있었다지만 대법원장급 자리를 현금화한다는 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지분을 싹 정리해서 당근마켓에 내놓고는 나 이제 세계 일주 가서 글이나 쓸래라며 사표를 던진 셈입니다. 그는 왜 이런 기행을 벌였을까요?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계가 되기보다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근원을 찾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관직을 팔아 마련한 거액을 들고 그는 유럽 전역을 3년 동안 유랑합니다. 이 화려한 퇴사가 없었다면 인류의 보물인 법의 정신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짧게 부탁드려요. 인간적 고뇌와 사랑. 당신은 나의 법, 나의 안식처, 아내 잔을 향한 수뇌보. 몽테스키에를 딱딱한 법정만 읽는 차가운 학자로 상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기둥이 되었던 아내 잔드 라에티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결혼은 정략적인 면이 강했고 잔은 개신교 집안 출신이라 가톨릭 귀족인 몽테스키에 가문에서 은근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에는 3년이나 집을 비우고 유럽을 유랑하면서도 매일같이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잔은 남편이 없는 동안 보르도의 거대한 포도밭과 영지를 완벽하게 경영하며 그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준 여장부였죠. 몽테스키에는 말년의 시력을 잃어갈 때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잔, 내가 세상의 법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우리 집의 법을 세워주었기 때문이요. 당신의 희생이 내 펜끝을 살렸어. 법의 정신은 서재의 먼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지켜낸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포도밭 CEO의 와인 재테크 성공기. 여러분, 몽테스키에가 사실은 아주 수완 좋은 와인 농장 CEO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르도 하면 와인이죠. 그는 법의 정신 원고를 교정하다가도 포도 수확철이 되면 직접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취미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영국 여행을 갔을 때는 보르도 와인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영국 귀족들에게 직접 영업을 뛰는 해외 수출 역군의 면모까지 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수가 직접 명품 브랜드를 런칭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와인 장부가 깨끗해야 법전의 논리도 선명해진다. 지갑이 든든해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태도였죠.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 삶이 걱정되신다면 몽테스키에의 이 엔자블러 정신을 기억해보세요. 그는 철학이라는 구름 위에 살면서도 와인이라는 땅을 딛고 서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자산가였습니다. 입체적 비교. 몽테스키에의 질서, 루소의 파격. 당대 지성계를 양분한 거인, 장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에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몽테스키에는 금수저 귀족 출신답게 점진적 개혁과 시스템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흙수저 출신인 루소는 싹 다 갈아엎자는 혁명적 파격을 주장했죠.
사랑에 있어서도 몽테스키에는 아내 잔과 평생 신뢰를 지킨 모범 가장이었지만 루소는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낼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몽테스키에는 차가운 머리로 국가의 뼈대, 삼권 분립을 설계한 건축자였다면 루소는 뜨거운 가슴으로 민중의 열정을 깨운 방화범이었던 셈입니다. 몽테스키에는 관직을 팔아 자유를 샀고 루소는 자유를 위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업적의 정수. 권력은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탄생. 드디어 그의 인생 역작, 법의 정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쓰는데 무려 20년을 바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인류가 만든 수천 개의 법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구 끝에 그가 발견한 불멸의 진리.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초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입니다. 왕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 왕의 힘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한 건 요즘 말로 하면 절대 권력의 독점 금지법을 제안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견제하고 법원이 심판하는 시스템 아래 자유를 누리는 건 300년 전 눈먼 노학자가 촛불 아래서 고뇌하며 쓴 이 한 줄 덕분입니다. 지리적 결정론. 더운 나라 사람은 게으르다. 엉뚱하고도 날카로운 통찰. 몽테스키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후가 법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추운 나라 사람들은 심장이 튼튼해 용감하지만 더운 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해 겁이 많고 게으르다는 식입니다. 지금 보면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엉뚱한 소리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제도와 법이 신의 뜻이나 왕의 기분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맞춰야 한다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거니까요. 모든 나라에 똑같은 법을 강요하는 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의 문화 상대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는 법학자이기 전에 인간의 삶을 관찰한 인류학자였던 셈입니다. 인간적 약점. 시력을 잃어가는 천재의 마지막 투훈. 몽테스키에게 닥친 가장 큰 비극은 시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읽고 쓰느라 그의 눈은 서서히 멀어갔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비서들에 구술하며 원고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 속에서 글을 쓰지만 내 글이 인류에게 빛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법의 정신을 탈고하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내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이 책에 쏟아부었거든. 권위와 재산을 다 가진 귀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등불을 켜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서의 디테일. 페르시아인의 편지와 은밀한 이중생활. 몽테스키에가 처음부터 점잖은 법학자로 이름을 알린 건 아닙니다. 1721년 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소설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여행객들이 파리를 구경하며 고국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빌려 프랑스의 부패한 종교와 정치를 사정없이 풍자했죠. 프랑스 왕은 돈이 필요하면 국민에게 종이 조각을 돈이라고 믿게 만드는 마술을 부린다. 당시로선 단두태행 티켓을 끊을 법한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숨기고 네덜란드에서 익명으로 책을 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 판사가 부캐로 웹소설을 연재해 정부를 비판한 격입니다. 이 책의 대성공은 그에게 막대한 수입과 명성을 안겨주었고 그를 사교계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명언의 향연. 시대를 뚫고 온 몽테스키에의 한마디. 그의 말들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말은 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뜻이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민족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그는 이미 세계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용한 법은 기묘한 법을 약화시킨다. 교제가 많을수록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그의 경고는 오늘날의 정치권에도 유효합니다. 그의 명언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권력의 홍포에 맞서는 시민들의 방패였습니다. 인간적 고뇌와 우정. 달랑베르, 나의 눈이 되어주게. 시력을 잃은 노학자의 곁을 지킨 건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 달랑베르와의 우정은 지독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달랑베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선배 몽테스키에를 위해 밤새 자료를 읽어주고 그의 사상을 받아 적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달랑베르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달랑베르, 내 눈은 멀어가지만 자네가 읽어주는 진리 덕분에 내 마음속 법정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네. 권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친구의 눈이 되어주고 마지막 길을 지킨 이들의 연대는 그 어떤 법정보다 뜨거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악플에 대처하는 몽테스키에의 품격. 법의 정신 출간 후 그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는 금서로 지정했고 보수 귀족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죠. 요즘으로 치면 온갖 포털 사이트에 악플이 도배된 격입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에는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의 정신의 방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판은 자유이나 무지는 죄악이다라며 그는 비난의 소음보다 자신의 글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악플에 일일이 일히히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간 그의 여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른의 평정심 아닐까요? 업적의 사회적 영향. 미국 헌법의 아버지는 사실 몽테스키예였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헌법을 만든 제임스 메디슨과 해밀턴이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바로 몽테스키에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의 정신을 성경처럼 받들었습니다. 몽테스키에가 설계한 삼권 분립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이 위의 글자로 거대한 제국의 브레이크를 만든 셈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이 일상의 배경에는 300년 전 눈먼 노학자가 촛불 아래서 고뇌하며 쓴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라틴어로 베네 퀴 라투잇 베네 빅싯, 잘 숨어지는 자가 잘 산 자다였습니다. 그는 유명세가 자신의 사색을 방해할까봐 평생을 은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0년 동안 18번이나 이사를 다닌 것도 모자라 가짜 이름을 쓰기도 했죠. 그는 소수의 친구와 편지로만 소통하며 고독을 즐겼습니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인간은 가장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유산, 우리 곁에 살아있는 법의 정신. 몽테스키웨가 세상을 떠난 지 270년이 넘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1조에는 그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법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관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술집에서 정치를 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 국회에서 토론하는 의원들의 눈빛 속에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겸손을, 감시하는 시민에게는 용기를 남겼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몽테스키웨의 삶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기본 정보와 가계, 세콩다 가문의 영광과 탈출. 자, 이제 이 거인의 뿌리를 찾아볼까요? 1689년 1월 18일, 보르도 근처 라 브레드 성에서 몽테스키웨는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찰스 로이드 세콩다. 전형적인 법복 귀족 집안이었죠.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법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삼촌의 유산과 함께 몽테스키웨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는 화려한 법복보다 도서관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법관이 되길 바랬지만 아들은 법 너머의 진리를 꿈꿨습니다. 결국 그는 가문의 금수저 틀을 깨고 나와 인류의 지성이라는 더 큰 가문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인사. 정능에 잠든 거인의 혼, 무덤의 침묵. 몽테스키웨는 1755년 2월 10일 파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국장을 거부하고 소박한 장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온 유럽을 슬픔에 잠기게 했죠. 그의 무덤은 파리의 생슐피스 성당에 안치되었으나 혁명의 혼란 속에 유실되었다는 슬픈 항설도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시신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권력은 나뉘어야 한다는 외침은 지금도 전 세계 의사당 건물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나요? 후회 없이 사랑하셨나요? 그럼 이제 평온해지셔도 됩니다. 인류의 자유를 설계한 건축가 몽테스키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나만의 자유의 비석 하나쯤은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